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제 못된 아들놈 얘기입니다. 아들은 서울에 올라가서 살고 있고 저는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있죠.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가끔은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란 놈이 명절에는 차가 막힌다며 KTX 표를 못 구했다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얼굴이나 보자고 큰 맘 먹고 올라가곤 하죠. 엄마, 주말에 올 거야. 그래네, 얼굴 좀 보자. 그럼 토요일에 와. 점심까지는 올 수 있지. 그래, 최대한 빨리 가볼게. 오케이, 그럼 그때 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들 보겠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KTX까지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아들이 없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엄마, 내가 깜빡했어. 지금 집사람이랑 천안에 왔어. 거긴 왜? 우리 처가가 천안이잖아. 야, 너 이 엄마랑 약속한 것도 까먹고 거길 간 거야. 미쳤냐? 엄마, 진짜 미안해.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것 같아. 뭐? 낮술 한 잔 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서울 구경하다가 다시 내려가라고. 엄마, 요즘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지도 않잖아. 그냥 즐거운 서울 여행이라고 생각해. 아들의 이런 무심한 태도의 순간 인간 같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 아들 집까지 가려면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KTX 시간만 따져가며 마치 가까운 거리인 것처럼 말하니 정말 복장이 터지더군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교육을 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5세 최윤정 씨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부산 남자와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꾸렸죠. 최 씨의 남편은 경상도 남자 특유의 무뚝뚝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 시절엔 다정한 남자를 찾기 힘들었고 오히려 무뚝뚝한 남자가 더 흔한 시대였죠. 남편은 가족을 굶기는 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최 씨는 그런 남편을 든든히 여겼습니다. 다소 감정 표현이 부족한 점은 큰 흠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평탄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최 씨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서울로 이사를 간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뒤부터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아들과 친구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어떤 무리가 촌놈들이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그런 말을 들었으니 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죠. 그 후로 아들은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부산 출신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무조건 서울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서 거지가 되더라도 서울 거지가 되겠다 라는 말을 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 고집은 집안의 불화를 점점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이 빈번해졌는데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사투리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아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아들아, 너 왜 자꾸 내 아버지랑 다투는 거야? 아주 동네 창피해 죽겠어. 내가 말했잖아. 아빠 사투리 정말 듣기 싫다고. 야, 부산 사람이 부산 사투리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내가 더 잘못된 거야. 부산 사람이라고 다 사투리 쓰는 건 아니잖아. 엄마랑 나는 안 쓰잖아. 사투리 고치려면 고칠 수 있잖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하여간 난 아빠가 사투리 쓰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미치겠어. 결국 참다 못한 최 씨의 남편도 폭발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찌할 건데? 그냥 내 맘대로 해. 서울로 가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이제 나도 너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최 씨는 점점 거칠어지는 아들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태도는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식이 아니라면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한동안 알바로 생계를 꾸리다 결국 부산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가겠다. 던 아들의 다짐은 현실이 되었고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서울로 떠난 후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뉴스에서 흉흉한 소식이라도 들리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 싶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도 잠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 씨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혈압이 높아 약을 꾸준히 먹고 가슴 통증으로 고생을 하곤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최 씨는 충격에 휩싸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 내 아빠 돌아가셨다. 아니, 아빠가 갑자기 왜요? 심근경색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멀쩡하시던 분이 왜? 내 말이네. 아빠 빈소 주소 찍어서 보낼게. 알았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그렇게 아들은 그날 저녁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주 역할을 맡아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에도 최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딱히 자신의 일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고 최 씨는 그저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힘겹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막무가내로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 친구가 부산 서면에서 실내포차를 차렸는데 엄청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본인도 그렇게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단호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설령 돈이 넉넉하다 해도 술 장사를 차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최 씨의 신조 중 하나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하더라도 술 장사는 하지 말자는 것. 최 씨는 술을 아주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술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였죠.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던 아버지가 술만 들어가면 폭군으로 돌변해 온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기억은 최 씨의 어린 시절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술 먹는 남자와 결혼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최 씨가 애주가인 갑부와 술을 못 마시는 소시민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후자를 고를 정도였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감사해했던 최 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술 장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술 장사가 곧 술을 많이 마시는 일을 뜻하지는 않더라도 술에 둘러싸인 환경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지만 결국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얘기가 무시된다고 느껴 서울로 떠난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지 모른다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서울에 있다 해도 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큼은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 언제 서울로 올라가니? 내일 바로 가야지. 근데 서울에서는 뭐하고 지내? 그냥 배달 일하고 있어. 그거 위험하지 않아? 조심해서 하면 괜찮아.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많이 위험하진 않아. 그럼 어디서 지내는데?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 아니, 친구한테 신세를 지면 누가 좋아하겠어? 지금은 원룸텔에서 지내. 괜찮아. 원룸텔? 그거 고시원 아니냐? 비슷한 곳이야. 근데 보통 고시원보단 조금 더 좋아. 그럴 거면 그냥 다시 내려와서 살아라. 뭐하러 타지에서 고생을 해. 엄마, 나는 서울에서 살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부산이 싫다고. 거지가 되어도 서울 거지가 될 거라고. 에휴, 널 누가 말리겠니.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최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아들이 안쓰러워 어서 내려오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곁에 있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애써 감추며 그저 혼자 마음을 달랬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건 정말 적적하다 못해 우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부산에서 함께 살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아들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는 말처럼 결국 최 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혼자 부산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적지 않았기에 돈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경제적인 안정이 곧 행복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홀로 집에 있으면 답답함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집에만 있을 수 없다며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의 캐셔로 일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매일이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질책을 받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사실 최 씨의 사회생활 경력은 상고를 졸업하고 결혼 직전에 빵 공장에서 일했던 2년 남짓이 전부였으니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만 살다 보니 경력 단절의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트 주인 부부는 최 씨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 덕분에 최 씨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력도 늘었고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트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지? 응, 나야 잘 지내지. 넌 뭐 하고 있니? 나 이번에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했어. 정말? 중소기업이라도 괜찮은 데야. 탄탄한 회사야. 와, 우리 아들 출세했네. 서울에서 자리 제대로 잡았구나. 아직 멀었지. 그래도 고마워, 엄마. 최 씨는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에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서울에 좀 올라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 아니, 벌써 생겼어? 벌써라니, 나도 이제 30대야. 30 넘었다고.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어쨌든 애인 생긴 거 축하해. 근데 엄마, 그냥 만나는 거 아니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야. 아,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나 그녀 부모님도 다 만나봤어. 이번에 엄마도 좀 올라와서 인사하면 좋겠어. 하지만 최 씨는 난처했습니다.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서 아마 못 갈 것 같다. 뭐,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야. 알았어. 그럼 오지 마. 아들은 화가 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야, 화가 아직도 안 풀렸니? 됐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사실은 엄마, 요즘 주말에도 일을 하거든. 엄마가 무슨 일?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해. 아빠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적적해서. 힘들지는 않아? 아니야. 하루에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라 힘든 건 없어. 아들은 조금 안심한 듯 했지만 최 씨는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못 오면 너희가 내려오면 안 되겠니? 우리는 바빠. 그래, 그럼 나중에 일정 잘 맞춰보자. 최 씨는 속으로 조금 서운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는 게 보통 아니야. 그 말이 최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도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내려와 예비 시어머니를 먼저 뵙는 게 당연하지 않냐. 는 친구의 이야기는 최 씨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던 최 씨는 아들에게 연락해 상의를 해볼까 하다가 일단 아들의 애인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는 게 더 나은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야, 내 애인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그건 왜? 아니, 그녀랑 자주 볼 수가 없잖니. 전화로라도 얘기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먼저 친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럼 먼저 전화로 친해지려고? 그럼 나야 좋지. 알았어. 연락처 문자로 보낼게. 최 씨는 며칠 뒤 아들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전화를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과는 달리 정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당황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장수진 씨 핸드폰 맞나요? 맞는데 누구신지 얘기를 하세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저 핸드폰 안 바꿉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누군지 빨리 말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아줌마가 사람 약 올리나? 미안해요. 그냥 끊을게요. 바쁘신데 괜히 죄송합니다. 최 씨는 당황해서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원래 말이 느린 편인데다가 아들의 애인과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태도와 공격적인 말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이렇게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니. 실망감과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수진 씨랑 많이 친해졌어? 아니, 친해지지 못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친해지지 못할 것 같다. 아니, 왜? 이유가 뭔데? 우리 수진 씨가 왜? 솔직히 말하면 말이다. 내 애인 좀 까칠하더라. 까칠하다고? 아니,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냥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도 너무 까칠해서 도저히 통화가 이어지질 않더라. 엄마, 그게 무슨 매너야? 매너가 없었던 건 내 애인이었어. 하여간 지금 엄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최 씨는 전화를 끊으며 더 이상 아들과 그의 애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혼자 지내는 법을 점점 더 익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일상이 그녀의 불면증과 우울감을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최 씨는 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가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의 애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번에는 목소리가 지난번과는 전혀 다르게 상냥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내가 전화한 걸 알고 태도를 바꾼 건가? 이중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군. 그녀는 아들의 애인에게서 느껴지는 이중적인 태도의 마음이 더 멀어졌습니다. 최 씨는 무엇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 씨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자신을 험담한 것이 발각된 적이 있었죠. 그 친구는 최 씨 앞에서는 한없이 칭찬을 하며 다정한 척했지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난 순간 최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험담 자체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최 씨는 사람을 믿지 못했고 심지어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상처는 옅어졌지만 여전히 그 친구를 떠올리면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의 애인에게서 느껴지는 이중적인 태도가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애인이 그녀를 험담한 건 아니었지만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모습에서 옛 친구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왜 아들의 애인과 이런 사이가 돼버린 걸까? 최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애인이 생기면 서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아들의 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진입니다. 네, 반갑네요. 일전에 우리 통화했었죠? 네, 맞아요.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만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그다지 상냥하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날은 너무 바빴어서요. 저도 모르게 살짝 짜증을 부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뭐, 제가 용서할 입장인지도 모르겠네요. 최 씨는 그녀의 태도가 어딘가 가벼워 보였지만 어쨌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우리 자주 통화도 하고 가끔 만나고 그러면 좋겠어요. 글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서로 멀어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건 그렇네요. 그래도 부산에 내려가면 어머님을 뵈러 갈게요. 부산에 오는 건 생각해 볼 수 있겠나요?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면
한 번쯤 얼굴을 보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그건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니는 직장에 휴일도 없나요? 휴일에는 더 바빠요. 뭐랄까, 친구들 약속도 많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래서요. 그럼 뭐 결국 결혼식장에서 보겠네요. 네, 그래도 그건 좀 나중에 일정 조율해 볼게요. 최 씨는 대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애인이 점점 더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긴 하는 걸까? 주말에 예비 시어머니를 뵙는 것조차 귀찮아 한다면 그녀가 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와 동호회 활동에 시간을 쓰는 건 아깝지 않으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한번 뵈러 오는 건 싫다니 최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진정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얼마 후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뭐야? 또 왜 그래? 왜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수진 씨한테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다며. 내 애인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하니 아주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그냥 한 얘기야. 솔직히 내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젊은 너희가 와야지. 우리는 바쁘잖아. 뭐가 그렇게 바쁜데. 주말 하루도 못 내려와. 엄마가 더 한가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일이 많다고. 나도 바빠. 나도 일한다고.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최 씨는 화가 치밀어 올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아들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상견례에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상견례 하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지? 그래, 갈게. 가야지. 안 갈 수는 없지. 아니,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와야 해. 알았다니까. 그럼 상견례가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 낮 1시. 알았다. 아침부터 서둘러야겠네. 최 씨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상견례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도 미장원에서 손질하고 말끔히 차려입었겠지만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단정한 차림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최 씨는 아들보다 10분 일찍 한 식당에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누구 하나 들어오지 않자 최 씨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하나, 너 어디야? 가는 중이야. 10분이면 도착해. 야, 엄마는 부산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왔어. 그런데 내가 늦으면 어떻게 해? 알았다니까, 간다니까. 좀 기다려봐.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힘들게 올라온 여정이 떠오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애인도 그녀의 부모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더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예약 시간까지 참석 인원이 모두 도착하지 않으니 한식당 직원들마저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아들의 애인이 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태도는 최 씨의 화를 더 부추겼습니다. 아무런 미안함도 없는 얼굴, 사과 한마디 없는 행동에 최 씨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쩜 저런 인간이 있을까? 최 씨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내가 일찍 왔다고요. 수진 양이 늦게 온 게 아닐까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내가 일찍 온 건지 아니면 수진 양이 늦게 온 건지. 최 씨의 말에 그녀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근데 수진 씨 부모님은 언제 오시는 건가요? 뭐 곧 오시겠죠. 최 씨는 참다 못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어렵게 온 건데 다들 이렇게 늦게 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우고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근데요, 저희 부모님은 천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처에서 막 오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자신의 부모를 변호하기 위해 최 씨를 공격하는 듯했고 사과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태도에서 미안함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최 씨는 그녀의 외모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짙은 화장과 과도한 성형은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수수하고 단정한 며느리를 원했지만 예비 며느리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상이 곱고 안 곱고를 떠나 최 씨는 그저 순한 얼굴과 다정한 태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최 씨의 화는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너 뭐야?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겠니? 엄마가 새벽같이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엄마, 오늘 상견례 날이잖아. 기분 좀 풀어. 아들의 무심한 말에 최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꾹꾹 참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후 예비 며느리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식당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사람됨이 보였고 최 씨는 속으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난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행동은 최 씨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저녁에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해서 먼저 갈게요. 예비 며느리는 인사도 간단히 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괜찮지? 최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힘들게 올라와 상견례에 참석한 어머니를 배웅하기는커녕 각자 갈 길을 가버리다니. 결국 최 씨는 혼자 남겨졌고 쓸쓸하게 부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최 씨는 우울한 마음에 혼자 소주를 한잔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래도 엄마를 그냥 보낸 게 미안했는지 전화를 한 줄 알았지만 그것마저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겠죠. 왜 부산 내려가면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기분이 우울했다고. 아니, 왜? 도대체 뭐가 우울했는데? 사람들도 다 별로고 너는 어떻게 내 엄마가 어렵게 서울까지 올라온 걸 알면서 그냥 보낼 수가 있니?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이놈아 그래도 아들이 사는 서울 집에서 하루 지내고 내일 내려가려고 했지. 엄마, 내일 말이야. 마트 일 안 나가. 휴가 냈어? 내일까지 휴가 받았어.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내가 물어봤어야지. 엄마, 나도 솔직히 기분 별로였어. 뭐가? 오늘 말이야. 엄마가 너무 꿀리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무 꾸미지도 않고 동네 마실 나온 사람처럼 왔잖아. 나는 나름 단정하게 꾸미고 왔다고 생각했어. 그게 꾸미고 온 거라고. 어이없다. 진짜.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최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들의 연락이 와도 일부러 피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그마저도 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최 씨는 막아보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성격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최 씨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와 친해지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부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이번 추석에는 언제 내려올 거니? 누가 언제 내려간다고 했어? 야, 내가 총각 때는 몰라도 결혼했으면 내려오는 게 기본 도리 아니야? 어차피 우리 마누라는 회사 나가야 해. 뭐? 추석에 회사에 나간다고. 그런 회사가 다 있냐? 있지. 왜 없어? 그럼 너라도 와야지. 나는 KTX 표 예매 못했어.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 버스표도 쉽지 않고 버스는 너무 오래 걸려. 그럼 결국 안 온다는 거네. 엄마, 요즘은 역기성이 유행이야. 엄마가 올라오면 되잖아. 최 씨는 서울로 가기 싫었지만 자식과의 왕래를 끊으면 남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아들의 말대로 역기성을 하며 살았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후 시간을 내서 서울로 올라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려던 최 씨에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일이 생겨서 이번엔 오지 마. 그 말을 듣고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도 1년에 2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 고하자 아들은 주말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어렵게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갔지만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은 약속을 깜빡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랑 마누라는 처가에 와 있어. 일요일 저녁에나 돌아갈 것 같아. 엄마는 서울 구경하다가 그냥 집으로 내려가. 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 엄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라는 여자가 도무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최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바로 그날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서울에 있는 아들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화를 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왜? 어제 그냥 돌아가셨죠? 죄송해요. 저희가 깜빡했어요. 깜빡할 게 있고 안 깜빡할 게 있는 거야. 그걸 깜빡했다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제가 우스워 보였으면. 됐고 더는 변명 듣기도 싫어. 앞으로는 이제 나 서울 안 갈 거야. 왜요? 역기성하는 거 지겹다고요. 최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들 부부가 부산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 다시 만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명절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 땅을 오빠에게 모두 물려주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그 땅값이 무려 7배나 폭등했습니다. 최 씨의 오빠는 땅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3억 원을 최 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 씨는 놀랐습니다. 땅값이 폭등도 놀라웠지만 공처가라 불리던 오빠가 아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에게 거액을 나눠줬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함과 의아함을 뒤로한 채 최 씨는 받은 돈을 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친척들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지자 그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효자인 척하며 연락을 하고 부산에 내려오겠다는 말까지 꺼낸 겁니다. 최 씨는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고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TV 보고 있는데. 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 서울 언제 한번 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좋은 데 모실게. 됐고, 나 보고 싶으면 내가 와. 그럼 주말에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 알았다. 그럼 와봐. 그리고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이 돈이 탐이 나서 결국 내려왔구나. 역겨움이 밀려왔지만 꾹꾹 참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려왔네. 이게 웬일이냐. 효도하려고 왔다니까요. 어머님, 저도 왔어요. 그래, 잘 왔다. 너도 효도하러 온 거 맞지? 그럼요, 어머님. 최 씨는 그들을 바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효도한 김에 일 좀 해라. 무슨 일이요? 일 많아. 아들 너는 집수리 좀 하고 며느리는 집안 청소 좀 하자. 최 씨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낡은 부분들을 아들에게 하나씩 고치게 했고 며느리에게는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시켰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뻔했습니다. 탐나는 3억 원 때문이었죠.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쌤통이라는 생각과 함께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하게 사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2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들이 올 때마다 더더욱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집안일이든 집수리든 손이 가는 모든 일을 떠맡겼죠. 그런데도 투정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죠. 하지만 최 씨는 그들의 얄팍한 속셈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리 열심히 도와도 최 씨는 그 돈을 나눠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과 현재 살고 있는 낡은 단독주택을 팔아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와 단독주택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편의성과 안전면에서 아파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부려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결국 최 씨로부터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우리 말이야. 마누라랑 카페를 하나 차려보고 싶은데. 카페? 너희 둘 다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않니? 그럼 됐잖아. 아니, 중소기업 다니면서 언제 돈을 모으겠어. 그래서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서. 그래,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뭘 도와? 엄마, 3억 받은 거 있잖아. 그걸로. 최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효자인 척하며 내려왔구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봐. 돈 좀 나눠주면 안 돼? 안 돼. 그 돈으로 나는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이미 부동산에 다 알아봤어. 엄마, 그럼 우리는 그냥 계속 회사 다니며 살아야 해. 그래, 너희는 그게 팔자인가 보지. 엄마, 1억이야. 그래, 이럴 거야. 최 씨는 단호하게 아들과 며느리를 참교육했. 이후 최 씨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새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는 전혀 연락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고 집들이를 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남남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겠죠. 최 씨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상처와 실망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그리 많다고 그러세요. 뭐야? 너 대학교 4년은 물론이고 대학원 공부하고 싶다길래 그것도 시켜줬잖아. 그건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을 하신 걸로 생색내려 하지 마세요. 남들은 유학도 보내줬다고요. 그리고 전세금 하라고 1억 5천도 지원해줬잖아. 다른 집은 전세금 지원이 아니라 아예 아파트 한 채를 사준 부모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감자 농사 돕고 손이 다 갈라지면서 그렇게 널 키웠는데, 솔직히 저 부모 덕 많이 본 사람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 보면 부모 덕 제대로 보면서 살던데, 그럼 그 부모한테 가서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해. 받아준다면 정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싶네요. 이놈이 진짜, 이놈, 저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로병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로병사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 과정,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병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평생을 병 없이 사는 삶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바로 이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만으로도 서럽고 힘든 일이지만 아픈 부모를 자식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평소 효자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들이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감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속내를 알게 된 주인공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사는 올해로 딱 72세가 된 김복순 할머니입니다. 요즘 70대는 할머니도 아니라고 하시죠. 80대는 돼야 할머니라며들 많이들 얘기하더군요.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나요? 60살이건 70살이건 손주가 있으면 할머니죠. 50대에 일찍 손주를 보면 50대도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할머니 소리를 어지간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젊은 직원이 할머님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정중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들 중 몇몇은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어디를 봐서 할머니야 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친구들은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오버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들 늙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 봅니다. 특히 여성들은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라는 호칭이 참 정겹고 좋습니다. 손주들도 사랑스럽고 그들이 부르는 할머니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쨌든 저는 손자와 손녀 2명을 둔 72세 할머니입니다. 소개가 조금 길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제 하소연이 맞겠네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편도 없고 나이도 들어 농사를 그만뒀지만요. 원래 제 고향은 전라남도입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라도에 살던 사람이 강원도 홍천까지 시집을 갔냐? 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 선임과 사돈을 맺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무조건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수차례 강원도 남자를 한번 만나보라 며 맞선을 권유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강원도에서 전라도 목포까지 찾아왔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 전국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시대라면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오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겠지만 그 시절엔 달랐습니다.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오는 건 정말 고생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먼 길을 고생하며 목포까지 찾아온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그날 처음 봤을 때 뭐 딱히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싫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이야기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결혼했죠. 저도 당시엔 세상에 별 남자 있겠냐 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불을 꺼놓으면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세상 모든 남자가 완벽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게 조금 낫다 싶으면 저게 부족하고 저게 괜찮다 싶으면 이게 아쉬운 법이죠.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전라도 목포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 후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을 오지게 했습니다. 감자 농사를 짓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농사일을 돕고 아이 낳고 살림하며 그렇게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하늘로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건 감당하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 닿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첫째만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학교에 간다고 나간 아들이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서 도저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안고 오지게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은 아들 하나는 대학 공부까지 시키며 키웠고 이제 남편과 함께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큰아들을 빨리 보고 싶었던 것처럼 칠순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68세였습니다. 특별히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황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외롭습니다. 아들놈이 하나 있긴 한데 참 사람이 덜 돼 먹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놈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놈에게 오만정이 뚝 떨어진 첫 번째 사건은 남편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같은 거 없어요? 없다. 아니, 왜 보험을 안 들었어요? 남편이 막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정말 자식이지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사람이 아니라 멍멍이 새끼 같아 보이더군요. 아니죠. 멍멍이들도 순하고 착한 아이들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강아지와 제 아들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건 강아지들에게 너무한 일이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제 아들이 강아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직후부터 아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끔 며느리를 통해 소식을 듣는 정도였죠. 아들과 서먹해지면서 단점이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잘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손주들은 아들놈과 달리 예뻤거든요. 며느리도 그 당시에는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70점 정도 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미우니까 손주들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아들이 제 가족을 데리고 홍천에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말이죠. 그래도 온 걸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귀여운 손주들을 보니 기분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썰렁했던 집에 사람 사는 것 같은 북적거림이 가득 차더군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잠시 아들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 얘기하는 거냐? 뭐 건강도 그렇고 생활도요. 그냥저냥 하지. 왜,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냐? 아, 그게 그러니까 우물쭈물하지 마.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뭐 할 말 있으면 해.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 말해봐. 어머니, 제가 지금 운영하는 냉면집 있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잖아. 요즘은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뭐? 냉면 외 메뉴도 좀 늘리고 가게도 확장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전만 못한 가게를 확장한다고? 너 망하려고 작정했냐? 어머니, 장사를 하세요. 내가 장사는 모르지. 일평생 감자 농사만 지었으니까. 근데 그건 알겠다. 내 말은 망하려고 하는 소리로 들리거든. 그래서 본론은 뭐야? 어머니, 돈 좀 도와주시면 못 들은 걸로 할게. 아니, 왜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저 진지한데요. 됐다. 그만하자. 간만에 와서 돈 얘기냐? 아들의 돈 얘기로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잘 놀던 손주들도 분위기를 대충 눈치챘는지 자꾸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도 아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줄 기분도 싹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들 가족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일은 손을 뗀 상태라 하루하루 밥이나 해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홍천은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고 연금을 받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니 건강에서 적신호가 오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밥을 차리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더군요.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발목까지 전부 성한 데가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깨가 제일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는 팔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네 주민 중에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던 분이 있었기에 병원에 가기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 주민은 제 증상을 듣더니 어깨 회전근개가 끊어진 것 같네요. 라고 하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갔고 검사를 해보니 주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수술을 안 하면 팔을 영영 못 쓰게 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마음이 울적하더군. 그래서 막걸리를 한잔 했더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마음 같아서는 큰아들과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한동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물으려고 연락한 거였죠. 며느리는 기본적인 도리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곤 했으니까요. 어머님, 잘 계시죠? 잘 있다고는 못하겠다.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깨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어.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꼭 필요한 수술인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 안 하면 나중에는 팔을 못 쓸 수도 있대. 어머님, 그럼 수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70살을 넘긴 나이에 무슨 수술인가 싶었죠. 예전에는 70이 넘어서 수술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만약 제가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에 팔을 완전히 못 쓰게 된다면 남은 10년은 정말 비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도 못해 먹고 남의 손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렇게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게다가 어깨 회전근개 수술은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변 분들께 여쭤봤는데 꼭 하라고 하시네요.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친척 중에도 어깨 수술하신 분이 계신데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나도 그래서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런데 수술은 강원도에서 하시게요. 응, 여기 강원도에도 큰 병원이 있어. 당연히 여기서 하면 되지. 그래도 서울에 오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강원도 사람인데 무슨 서울에서 수술하냐. 그냥 여기서 할게. 어머님, 그건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기더군요. 수술 후에는 밥도 스스로 해 먹기 힘들다는데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테니 걱정이 됐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별거 아니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수술 예약은 잡으셨어요? 아니, 아직. 내일 병원 가서 예약하려고. 아니요, 어머니. 거기 병원에서 수술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일단 거기 병원 그만 가시고 서울로 오세요. 뜬금없이 왜? 서울에서 수술 받으라니. 어머니, 어깨 수술하면 몇 달간 간호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요즘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간병인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간병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사람이 해드릴 겁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정말 가도 되냐? 진짜 우리 며느리가 나 간병해 준다고 이게 합의된 얘기냐?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건강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저는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다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요.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거의 한 달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수술은 시간을 다투는 수술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어깨 수술을 가장 잘한다는 의사 선생님께 받는 수술이라니 안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날까지 다시 홍천으로 돌아가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완강히 막더군요. 어머니, 그냥 여기 계세요. 아니, 수술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뭐해?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호강 좀 하세요. 그래도 되냐? 어머니,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나야 좋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는 건강만 신경 쓰세요. 그렇게 저는 수술 날까지 아들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너무 호강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지내는데 마치 왕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기 미안해서 운동 삼아 청소라도 하려고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무조건 쉬세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수술 날까지 편히 지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누리는 호사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먹고 싶은 거. 글쎄, 뭐가 있을까? 말씀만 하세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정말? 희진이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냐? 그럼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돼지고기 보쌈에 옥수수 막걸리 한 잔 당기네. 술 괜찮으시겠어요? 막걸리는 약이야. 약. 그럼 보쌈이랑 막걸리 준비할게요. 그날 손주들은 방학이라 부산 외가에 간 상태였고 저와 며느리, 아들 셋이 오붓하게 보쌈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옥수수 막걸리가 없어서 쌀 막걸리를 사왔는데 오래간만에 막걸리를 마시니 술이 술술 잘 넘어가더군요. 저는 살짝 취한 채 초저녁부터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가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방이 아니라 안방에서 술상을 새로 차려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저도 모르게 다가가 몰래 엿들었습니다. 당신 힘들지? 뭐 돈이 그냥 생기나. 조금만 참아. 우리가 어머니한테 감동을 선물해야 어머니 주머니가 열리는 거야.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 사람이 말이야. 아플 때 마음이 제일 약해진다잖아. 지금처럼 계속 감동을 주면 어머니도 모른 척 못하시겠지. 그건 그렇지. 돈 나올 때까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래, 알았어. 그런 의미에서 건배하자. 성공을 위하여. 건배는 무슨 건배야. 그러다 어머님 깨면 어쩌려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술 한잔 하시면 업어가도 몰라. 그래도 건배는 해야 마시지. 자,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잘해준 게 고작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거였다니요.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제 한잔 하셨으니 해장 꼭 드셔야죠. 황태해장국 끓였어요. 생각 없다. 왜요? 속이 안 좋으세요? 응, 속도 안 좋고 마음은 더 안 좋다. 그냥 다음에 먹을게. 저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먹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들과 살다가 저렇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저런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너무 싫었습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드니 더 서러웠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다 싫었습니다. 홍천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남은 여생 동안 한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참교육을 해야 남은 여생이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참교육을 할지 머리를 굴리다 순간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선수를 치자. 아들이 돈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였죠.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얘기요? 내가 일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어머니. 근데 왜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어머니, 그러면 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눈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돈 얘기를 하니 정신이 제대로 번쩍 든 모양이더군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은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놈은 돈에 환장한 놈이다. 저는 아들을 참교육하기 위해 거짓말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 한 채, 조금 남은 땅 그리고 2억 원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 50만 원 정도가 있죠. 그런데 아들에게는 제가 5억 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물려줄 것처럼 미끼를 던져보자고 마음먹었죠. 돈에 눈이 먼 놈이니 당연히 그 미끼를 덥석 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진아, 살아생전 내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적금을 많이 들었어. 와, 정말요? 그럼 아버지 은근히 알부자셨네요.
그걸 동네 사람들은 몰랐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게 왜 그랬겠냐? 죽을 때 싸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자식 손주 물려주려고 모은 거지. 지금 5억 예금 있어. 5억이요. 아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거렸습니다. 근데 당장은 못 주고 6개월 뒤에 생각해 볼게. 근데 왜 하필 6개월 뒤에요? 만기가 6개월 남았거든. 아, 보통 5억이면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을 들던데요. 나는 복잡한 건 싫고 기억력도 안 좋아서 그냥 한 군데 다 넣었어. 아, 그렇군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는 더 열심히 저를 돌보는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6개월 동안 누릴 거 다 누리고 뒤통수 치자. 하지만 손주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들은 참 예뻤거든요. 이 아이들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도 곧 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은근히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기들 집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 불편하다는 말들을 슬쩍 흘리덕 할미를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끔 만나는 게 좋았지. 막상 같이 지내니 싫어하는구나. 손주들은 돈 얘기 같은 건 모를 나이였으니 결국 이 점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꺼리는 게 분명해지니 이제는 시원하게 뒤통수를 치고 떠나도 마음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손녀도 다 필요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통수를 친다는 다소 저급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동안 아들놈을 키워준 것에 대한 아주 미진한 보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놈이 자진해서 효도할 놈도 아니잖아요. 앞서 말했듯 저는 그동안 고생하며 아들놈을 키운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을 셀프로 받기로 결심한 겁니다. 혹시 부모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어깨가 고장이 난 게 어디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입니까? 자식놈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하겠다는 공부는 다 시켜주려고 아등바등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아들은 공부를 오래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큰 재능은 없었고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에 실패해 강원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서울로 취직하려고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했죠. 자신이 부족하다며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했고 석사까지 되었지만 대기업에만 지원하는 바람에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조언했지만 고집은 꺾지 않더니 결국 냉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석사 학위가 냉면집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여간 저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공부를 다 시켜줬습니다. 대학교는 물론 대학원 학비까지 전부 제 돈으로 낸 겁니다. 결혼할 때도 전세금으로 1억 5천을 지원해줬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놈이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주 미진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서 호강하면서 지냈습니다.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재활 치료까지 끝낸 후 다시 홍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미진한 보상 잘 받았다. 이제 참교육 선물을 줄 차례다.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갔다. 앞으로 어깨 조심해서 쓰라고 했지.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예금 말인데요. 무슨 예금? 5억 예금이요. 그게 왜? 만기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만기 날짜? 그런 거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만기 날짜가 없는 예금이 어딨어요? 여기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말이 되지. 왜냐고? 거짓말이니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뇨? 말 그대로다. 이놈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해줬는지 모를 줄 알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애간장을 태우려고 일부러 작정한 거죠.
며칠 동안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 받아줘도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정말 애가 타고 간절했습니다. 부모로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동안 아들이 했던 짓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장난 그만하세요. 희진아, 엄마가 너한테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아니, 그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너 막걸리 마셨던 날 기억하니? 네. 근데 그게 왜요? 내가 자는 줄 알고 너희끼리 와인 마시며 했던 얘기 다 들었다.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뭐? 더 얘기해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서 해봐. 일단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제 본심이 아니었어요. 본심이 아니었다고. 그걸 내가 믿을 줄 아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내가 나라면 너 같은 싸가지 없는 자식놈한테 돈을 주겠니? 그거 생각하면 내가 나한테 이런 짓 못할 거다. 그 이후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연락이 끊기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는 아들만큼 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원래 심성은 착한 사람인데 돈만 밝히는 우리 아들과 살다 보니 그게 전염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울에서 몇 개월 동안 며느리 덕에 호강한 부분도 있어서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조금 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우리 며느리가 왜 저렇게 변했겠습니까? 인성도 나쁘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만나서 저렇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만큼은 덜 미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진짜로 죄송한 거 알아요. 내가 진짜로 죄송한 거 알면 연락하지 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실 건가요? 용서해 주면 그게 무슨 뜻이냐? 용서하는 의미로 돈 달라는 거냐? 아닙니다. 어머님, 너랑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구나. 끊자. 그리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혼자 홍천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아무 예고도 없이 말이죠.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들이 돈에 환장한 놈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들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제가 잘못 키운 부분도 있기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아들이 왔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 예고도 없이. 이게 뭐냐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리 말하면 분명히 못 오게 하실 것 같아서요. 못 오게 하면 안 오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 제발 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돈 내놓으라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꼭 돈 좀 내놓으라는 얘기로 들리네. 어머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용서받고 싶냐? 당연하죠, 어머니. 그럼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고 말해봐. 아, 그건 그러니까. 못하겠지. 너는 용서를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돈을 받고 싶은 거야. 맞지? 아닙니다. 어머니, 입 닥쳐. 너는 돈 받으러 온 거지.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아니다. 애초에 내가 양심이 없지. 어머니,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저는 그렇게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역시나 아들은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제가 초지일관 강하게 나오자 아들도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며 저를 향해 따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잘못했으면 반성만 해. 왜 돈 타령이 따라오냐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그리 많다고 그러세요? 뭐,
내가 대학교 4년은 물론이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시켜줬잖아. 그건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을 하신 걸로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은 유학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전세금 하라고 1억 5천도 지원해줬잖아. 다른 집은 전세금 지원이 아니라 아예 아파트 한 채를 사준 부모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감자 농사 도우며 살림하면서 그렇게 너를 키웠는데, 솔직히 저 부모 덕 많이 본 사람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 보면 부모 덕 많이 봤던데요. 그럼 그 부모한테 가서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해. 받아준다면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싶냐? 네,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싶네요. 이놈이 진짜, 이놈, 저놈 하지 마세요.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홍천은 워낙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 금방 퍼지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동네방네 아들 흉을 본 건 아니었지만 친한 옆집 여자에게 하소연한 것이 결국 동네 전체로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을 대충 알고 있는 주민들은 아들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수술까지 하고 온 아픈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막대먹은 짓을 해. 내가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해야지. 부모가 무슨 ATM이야. 어머니한테 이러고도 내가 잘 될 것 같아. 천벌 받을 짓이다. 그날 아들은 주민들에게 단체로 혼이 나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을 맞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치듯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낫다. 나이를 먹으니 자식이 짐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짐을 후련하게 털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 짐처럼 느껴진다면 더 고민하지 마세요. 후련히 털어버리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 짐을 평생 안고 삽니까?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인생을 뒤로하고 남은 노년은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해 살 겁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